자, 처분은 좀 이따가 하고 우리 먼저 건설 중인 자산 보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자가건설이다. 이 말은 자가제작이라는 표현의 뜻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건설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런데 지금 이 자가건설은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계장치라든지 뭐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외부에서 그냥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맞도록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뭐 기업에서 보면 필요한 기계 플랜트 같은 거 우리 회사에 맞도록 제작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경우에도 만들어질 때에 만들 때에 우리는 자가 건설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계 장치를 만든다라고 하면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만드는 동안 돈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그 기계 장치를 외부 구입하기 전까지는 취득 원가를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기계 장치라고 쓰지를 않고 들어갈 때 동안 들어간 소요 비용들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정리해 두고 있다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영업 활동에 쓸 수 있을 때 그때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들어간 우리가 유형자산 취득원가 할 때에 취득 시 부대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했던 것들 있죠. 그것들을 전부 다 일단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둘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는 취득원가를 구성할 거라고 생각 드시는 부분들 혹은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장치 제작 도급을 줬다고 볼게요. 도급이라는 건 어디에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기계장치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기계장치 제작 도급을 줬는데 총 1억 원짜리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계약금을 5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중도금을 3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완성 시 우리는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계약금 지급을 할 때 우리는 대변에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차변에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고 하면 우리 재고자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죠. 그건 우리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금 준 거고 지금은 우리 유형자산을 지금 자가건설에서 취득하기 위한 거라서 이 돈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 중에 임시계정인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 돈을 모아둘 거예요. 지금 우리 유형자산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아뒀다가 이제 중도금 지급했다가 중도금도 지급을 해요. 그럼 중도금 지급할 때도 우리는 3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이 돈도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해 둘 거예요. 그럼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자산이라고 했죠. 유형자산. 그렇기 때문에 뭐 해가 넘어가든 어떻든 간에 이 계정 과목들은 사라지지 않고 장부에는 이 금액이 합쳐져서 8천만 원이다라고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는데 이 계약금하고 중도금 지급했던 이 돈이 우리가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려와서 그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뭔가를 제작을 하면서 혹은 뭔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 금융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 있죠. 우리가 자산
취득을 위한 금융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건설자금이자라고 해요. 건설자금이자. 이건 지금 우리가 만들 때만이 아니고 그냥 외부에 사올 때도 돈 빌려와서 사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취득 시점 이전까지 돈 빌려와서 돈을 지급하면서 주는 거를 건설자금이자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 이제 건설자금이자를 지급을 하면, 자, 이 건설자금이자는, 자, 원칙은, 죄송해요, 이쪽에다 쓸게요. 자, 얘는 원칙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외가 자산 취득을 위한 지출 시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산으로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칙은 건설자금이자도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칫 오해하면 건설자금이자는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걸 허를 찌르기 위한 그 이론 시험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 원칙은 이자니까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했을 때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나 아니면 우리 유형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요. 우리 그냥 자산 외부 구입할 때도 건설 자금 이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죠. 그것도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건설 자금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8천만 원을 빌려와서 준 거라서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자 뭐 200만 원이 들어갔다면 20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이 돈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근데 아직 취득 시점 이전인 거예요. 취득 시점 이전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기계 장치라고 하면,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제품 같은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기계 장치라고 하는데, 생산 활동에 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럼 그 성능을 제대로 아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시운전을 위해 예를 들어서 연료 100만 원치를 구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기계 장치를 외부에서 구입하면서 뭐 연료나 휘발유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는 외부 구입하는 거니까 기계 장치라고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시운전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자가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계 장치라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돈 또한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얘를 처리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럼 완성을 했을 때 이때 취득 시점이 되면 기계 장치가 이제 차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계 장치 그 취득 원가를 이제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계 장치 만들면서 들어간 돈을 차변의 자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8,300만 원을 지출한 걸 정리 모아뒀었죠. 회계 처리해 둔 거. 이걸 이제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해서 8,300만 원을 써주고, 자, 그리고 이제 완성했으니까 2천만 원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2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그럼 지금 이 잔금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하고 이 돈이 이제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300만 원이 이제 기계 장치가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구매해 와서 올 때는 느낌이 그냥 명확하게 잘 들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어느 지점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겠죠. 쭉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시점이라든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는 이 한 시점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그 느낌을 받으시는 건 뭔가를 만들고 있거나 짓고 있다라는 걸 느끼시면 일단 머릿속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자산 취득하기 위한 금융 비용을 우리가 원칙이 이자 비용인데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될 우리 자본화 된다라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되어서 자산이 처리되면 대변에 대응되는 게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채 증가한 게 아니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준다고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자본화가 될 대상 금융 비용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 말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짜고 같이 본 거고, 자 이제 우리 교재 보면 이 건설 중인 자산 적혀 있는 게 스스로 뭔가 자가 건설 제작할 때에 모두 소요된 원가를 건설 중인 자산 계정으로 썼다가 완료되었을 때에 우리는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 만든다라고 적혀 있죠. 자, 다음 이제 6번에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적혀 있는 거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그리고 회계에서는 정부보조금이라고 쓰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 K랩에서도 국고보조금이라고 이 계정 과목을 쓰는데, 자, 이 국고보조금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가 지원금을 줄 때 하나는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 그냥 저리로 아니면 그냥 무이자로 줘도 나중에 갚아야 되는 형태의 국고보조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결국은 돈 갚아야 되죠. 그럼 그냥 국가 돈이고 우리 기업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차입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차입금이면 당연히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으로 기간을 봐서 쓰겠죠. 그럼 차변에 우리가 국고보조금 돈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 장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나한테 돈 들어오고 이제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그때 우린 계정 과목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조건부 상환하는 거. 조건부 상환이라는 거, 뭔가 개발을 하는 데에 국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돈을 갚아야 되고 실패하면 돈 안 갚아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건부 상환이니까 이때는 일단 수령시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추후 만약에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면 면제시 채무 면제 이익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나중에 안 갚아도 되게 되면 그때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꿀 거니까 일단 수령했을 때는 우리 뭐 장기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가 지원금은 장기 우리 상환이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나오는 건 거의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상환 의무가 있는 건 회계 처리가 그냥 돈 빌려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상환 의무가 없는 이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수령하는 걸 보면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 구입을 위한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다라고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4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 예금 400만 원이다 이렇게 썼죠. 자, 그리고 나서 대변에 이제 우리가 그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지금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나한테 400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내 돈이냐라는 거예요. 내 돈이면 지금 얘는 수익으로 처리해도 되고 자본으로 처리를 하거나 뭔가를 할 건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죠. 그죠? 그럼 내 돈이 아니면 수익이나 자본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회계 처리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통장에 보통 예금 통장에 잔액이 400 올랐기 때문에 장부상의 잔액도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장부상 잔액 맞춰줘야 되니까 보통 예금의 금액은 높여줘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은 증가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대변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걸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쓴다는 건 보통 예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의 잔액이 있었는데 지금 400만 원이 들어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실제 잔액이 1400만 원으로 증가했겠죠. 하지만 400만 원은 내 거 아니고 1000만 원만 내 거잖아요. 그럼 장부에 보통 예금 잔액은 1400만 원인데 그런데 내 돈 아닌 국고보조금이 400만 원 있기 때문에 진짜 내 돈은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도록 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보면 자, 이건 옛날에 우리가 쓰던 건데 지금 현재 봤을 때에 우리 보통 예금의 잔액이 1800만 원이 있죠. 지금 현재 12월 31일자로 봤을 때 18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지금 방금처럼 400만 원이 들어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2200만 원으로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전표에 10월 1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4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차변에 이것만 써도 재무상태표에는 보통 예금의 잔액이 2200으로 올라졌어요. 근데 이 돈이 지금 내 돈 아니라서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정 과목을 만드는데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우리 적정한 곳에 국고보조금을 만들고 이 국고보조금을 우리는 차감 계정으로 해서 지금 들어온 게 보통 예금이었죠. 그러면 보통 예금을 줄여주는 차감 계정으로 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감가상각누계처럼 차감 계정 만들어 본 적 있죠. 그러면 차감 계정으로 보통 예금을 줄이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자, 그럼 우리가 이 분계할 때 대변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국고보조금이 보통예금에 짝진 걸로 얘를 이렇게 분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개한다는 게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자 이제 표현될 때에 장부에 보통예금에 2,200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400이라서 내 진짜 돈은 1,8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이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의 자산 금액은 안 높이면서 통장 잔액은 맞추게 되죠. 그래서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걸 외부 이해관계자도 알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차감 계정을 쓰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만드는 거 보셨죠? 그래서 보통예금에 들어오면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을 쓰는 거고 당좌예금 들어왔으면 당좌예금의 차감 계정 써야 방금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온 곳에 차감 계정을 얘는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무이급까지는 아주 수준이 높은 그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둘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두면 여러분들은 방금처럼 국고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짝지가 만약에 두 개를 만들어 뒀다면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두 개가 있다면 지금 돈 들어온 거에 짝지를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편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야 지금 얘처럼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보통예금에 들어왔는데 당좌예금을 줄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짝지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자 이건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을 한 번 더 보면 이제 우리 기계장치 이제 1,00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서 우리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기계장치 1,0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가 1,000만 원짜리가 들어왔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국고보조금을 썼잖아. 썼으니까 지금 얘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라는 건 자산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럼 얘 썼으면 지워져야지. 안 지워주면 영원히 남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워줄 거예요. 그럼 얘 지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반대쪽인 차변에 와야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그럼 차변에 국고보조금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왜 차변에 국고보조금 400만 원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을 차변에 쓴 이유 이해가시죠? 난시 이해갔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차변 대변 합의 일치 안 하네? 그럼 대변에 4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생각해 봐야지. 자, 우리 과거에 통장에 돈 받았을 때 400 내 돈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돈 주고 기계장치 1,000만 원치 샀으면 이 기계장치도 내 돈은 600만 원만 들어간 거죠. 그럼 이 기계장치가 400만 원치는 내 게 아니고 국가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제 이 기계장치가 내 돈 600만 들어갔으니까 내 자산가액은 600만 원인 거고 400만 원치는 국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또 대변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취득한 이 자산의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또 국고보조금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컴퓨터에서 반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 방금 제가 적어뒀고 장부에 기계 장치가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1억 원짜리가 있네요. 그죠? 자, 이건 감가상각이 된 거고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월 5일 날 기계 장치를 살 건데 그럼 유형자산 범위대에서 또 우리가 남는 칸에다가 남는 칸 없네.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국고보조금 차감인데 얘를 기계장치의 짝지로 만드는 거예요. 206번 기계장치 짝지로 국고보조금을 유형자산 범위 안에서 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방금 차변에 우리 분개했던 거 기계장치 1,0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000만원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의 국고보조금 지울 거죠. 그럼 방금 만들고 나니까 오른쪽 짝지가 보이죠. 그러면 차변에는 보통예금의 국고보조금 400만원을 지워주고 대변에는 이제 만드는 기계장치의 국고보조금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계를 뭐 하나로 해도 되고 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지금 자, 이 분계가 자 보게 되면 이 분계가 똑같이 차변 대변이 국고보조금이지만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 국고보조금을 지금 우리 기계장치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으로 대체해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보통 예금의 국고보조금 지운 거고 기계장치의 국고보조금으로 계정 항목을 바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이제는 보통 예금의 그 금액이 없어졌죠. 원래 1,800이었는데 왜 1,200 됐냐면 600만 원 우리 썼잖아요. 기계장치 사는데. 그래서 1,200으로 줄었죠. 그리고 차감 계정 이런 애 사라졌죠. 그러면서 기계장치가 1,000만 원이 늘었는데 1억이었잖아요. 이 앞에 1,000만 원 늘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존 거고 얘 400만 원이 붙으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이 붙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제가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장부가액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계정 과목에 있는 금액에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계장치는 지금 얘만 가지고 봤을 때 장부에 있던 1억 천 전부 다 말고 얘만 가지고 봤을 때 1,000만 원인데 차감 계정 400만 원 달고 있죠. 그래서 장부 금액은 600만 원짜리로 지금 우리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한 것만 사실 우리 기계장치인데 그런데 이 기계장치에 가액하고 국고보조금을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셨죠? 나중에 이걸 여기에 또 부하가세 100만 원 주고 사는 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분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일반 전표는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으니까 보고 있는데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 기계 사면서 100만 원 부하가세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 분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조금만 더. 자, 이 기계장치 구입했던 게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그냥 해보면 자, 이 기계장치에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냥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 그리고 전종 가액은 없다라고 볼게요. 그럼 1년에 감가상각이 얼마 된다는 이야기죠? 1년에 200만 원 된다는 이야기죠?
천만 원 5년이고 뭐 1월 1일이라고 제가 가정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잔존가액이 없으면 200만 원이겠지.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 자, 기계 장치는 생산 목적 가지고 있는 기계니까 아이고, 얘는 500번대의 감가상각비로 써야 되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이다라고 쓸 거고 이건 우리는 기계 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써주겠죠. 자, 여기까지 얘는 이 분계는 이해가시죠? 그럼 다음은 그 다음 생각해 볼게. 이 기계 장치가 우리 장부가액 우리가 들어간 돈이 얼마였죠 사실? 600만 원이었죠. 그럼 우리 것만 가지고 우리는 감가상각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국고보조금까지 다 같이 한 거죠. 그럼 내 돈 600만 원짜리였는데 만약에 5년간 상각한다면 1년에 얼마 감가상각이 있어야 되죠? 산수 어렵죠. 600 나누기 5 하면 120만 원만 올해 감가상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80만 원은 국고보조금인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400만 원 그거에 대한 게 80만 원인 거고 우리는 120만 원만 감가상각비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돼서 비용 취소해 줄 거예요. 감가상각비 얘는 80만 원은 우리 거 아니잖아. 우리 돈은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120만 원만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만큼은 우리는 감가상각비를 지워줄 거란 이야기예요. 왜 80 지웠는지 이해갔나요? 우리는 우리가 부담한 돈만 우리 600만 원 썼잖아. 5년 동안 600만 원만 비용화돼야 되는 거지. 이거 내 돈 아니라 그랬잖아 400. 이걸 우리가 비용화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뺀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대자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차변에 80만 원이 들어온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 80만 원은 뭐냐면 우리 장부에 자산으로 국고보조금 있는데 얘도 얘 기계장치 다 쓰고 나면 이제 국고보조금도 내 장부에 없어져야 될 거잖아. 국고보조금을 5년간 반대쪽으로 상각해 나가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는 국고보조금이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 80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분계는 지금 위에 것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아래에 감가상각비 500만 원 국고보조금 자, 지금 제가 두 개 쓴 거는 지금 좀 잘 안 보이죠?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같은 분계죠? 이해가시나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같은 분계죠? 그냥 얘만 상계한 거예요. 얘 280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 그냥 120이라 쓰느냐. 그럼 같은 분계죠. 그럼 우리가 자 이론상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분계할 때는 사실 이렇게 분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위에 분계로 생각을 하세요. 시험 때는 이 두 개 다 정답인데 처음 보여줄 때 위에 걸로 분계 답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일단 국고보조금 생각 안 하고 정상적으로 그냥 감가상각 한 걸로 분계를 한 후에 국고보조금 받은 비율만큼 취소해주고 국고보조금을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보세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5년 뒤에 기계장치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천만 원이 되니까 5년 뒤에 기계장치의 금액은 장부 잔액은 0원이 되겠죠. 그리고 5년 뒤에 80만 원씩 하면 국고보조금 400만 원 받은 것도 다 없어질 거잖아. 5년 뒤면. 그리고 이렇게 비용으로 되는 것도 5년 뒤면은 우리가 부담했던 600만 원이 다 비용 처리가 되겠죠. 우리 600만 원 우리 돈 나간 거였잖아. 그러면 120만 원씩 하면 5년 뒤면 6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부담한 돈만큼만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 국고보조금을 나머지는 사라져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얘 다 썼는데 얘만 남아 있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 부담한 것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하고 나서 우리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얼마 남을까요? 자, 이건 이론 시험용이에요. 자, 빨리 푸는 법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계정 과목으로는 그 실기적으로 말할 땐 제가 이렇게 말했죠. 계정 과목 금액 빼기 우리는 차감 계정 더하기 가상 계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지금 기계 장치가 1000만 원이라고 있고 한번 감가상각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400 있는 것 중에 80 뺐으니까 320만 원이 있겠죠.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얘 얼마가 되죠? 480만 원이 되죠? 자, 가상 계정 없고 차환 계정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 이제 분개하면서 잔액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면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감가상각 후 이 기계 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하면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 기계 장치 우리 거 얼마짜리였죠? 우리 거는 600이었죠. 그죠? 근데 처음 감가상각비라고 얼마라고 우리가 인식했죠? 처음 우리가 감가상각비 인식한 거 120이죠? 그죠? 그럼 120 빼면 그냥 480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거 가지고 감가상각한 만큼 줄여드는 게 장부가액이에요.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분계 실기에서 결산해서 국고보조금 이야기 나오면 이걸로 분계를 가급적하시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령하는 거 일반 전표에 나오기도 하고, 국고보조금을 사용해서 취득하는 거, 이건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좀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해 두면 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실 텐데, 원리가 이해 안 가고 그냥 여기에 이 계정 과목 쓰더라로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두면 나중에 얘네들이 계속 참여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느낌이 아주 꼬이실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어떤 국고보조금이, 누구 짝진 국고보조금이 왜 차변에 왔는지 대변에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그럼 우리 교재를 가지고 보면, 자,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둘 다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전산 세무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을 써서 제가 국고보조금으로 한 거고,
자, 지금 여기에서 표현할 때 회계 기준서에서는 우리가 얘를 그 수익 인식하는 수익 인식 접근법 쓰고 있다는데 이런 표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상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부채로 쓸 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상한 의무가 면제가 되면 조건부인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 채무 면제 이익으로 차입금 처리했던 걸 치우면서 이제 안 갚아도 되니까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고, 상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단기 수익으로 반영한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에 자산 취득과 관련한 보존금은 해당 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고 적혀 있죠. 왜냐면 지금 우린 자산 취득을 위해서 받는 보조금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돈 써야 되는 거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직원들 월급이 모자라서 급여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직원들 월급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 아니라 당연히 수익이 되겠죠. 지금 그런 걸 위해 이야기하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 직원 월급 줘라고 무슨 비용 써라고 정부 보조금 주는 거 나올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취득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는 자산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하고 상계하거나 아니면 이연수익 부채로 인식해서 내용인수 또한 수익으로 반영하는 방법 쓴다는데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 비용을 취소해 가는 방식이다라는 게 이제 이연수익 비용 취소를 수익으로 뒤집어서 표현하는 건데, 이 부분 말고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처리할 때에 앞에 제가 이렇게 썼던 분계 있죠. 이거 감가상각비 취소한 거 200에다가 보조금 받은 만큼 취소했잖아. 그게 지금 교재의 위쪽에 적혀 있는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얘를 수익으로 인식,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적혀 있는 예는 지금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계를 가지고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비용을 취소하는 거나 수익 처리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대변의 감가상각비 쓴 건 비용 취소한 거잖아요. 그죠? 아래는 그냥 수익으로 인식한 거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표 끊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전표 끊을 때 이런 계정 과목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쪽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미래 여러분들이 뭐 이쪽 계열에서 계속 나간다 그러면 기업들은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서 없는 거지,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업무상 다뤄야 된다면 회계주 일하시는 분이니까 법인세를 당연히 알아야 되지, 법인세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인세법하고 회계기준하고 달라요. 얘는 지금 내 돈 아니라고 했죠. 세법은 상한 의무 없으면 무조건 너 돈 번 거라고 해가지고 세금 부과할 거예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르게 처리할 거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걸 보고 회계 담당자가 된다면 법인세 쪽에 갔을 때 생각이 틀리잖아요. 회계 기준하고. 그런 차이를 세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법하고 차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회계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법인세법 알면 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 조정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계장부에 어떻게 쓰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부 보조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처분 그리고 교환 얘네들 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